안녕하세요. 청소년 미디어 나다움의 진행을 맡고 있는 쩡열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은 혹시 다들 잘 보셨을까요? 제가 첫 영상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다르진 않은데 사실 준비하고 찍고 이렇게 편집하고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긴장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고 살기는 하는데 이게 또 카메라 앞에 서는 것과 직접 이렇게 사람을 마주하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유튜브에 좀 더 잘 진행하는, 잘 적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잘 되겠죠? 그래서 사실 아직 많은 이렇게 피드백이 오진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저희가 준비하는 이야기가 좀 잘 다가가고 있기를 혹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문학의 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 건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문학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글자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영어 이런 거 말고 메타포라는 이 언어를 알아야만 우리가 문학을 잘 읽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문학을 잘 읽어내는 것이 왜 필요할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에서 청소년들과 인문학 공부를 할 때 왜 하는지 이런 얘기를 설명하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인문학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할까요? 사실 공부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도구잖아요. 사용하기 위한 도구.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문학 공부라는 건 우리가 가진 어떤 세계관을 다듬어 나가기 위한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계여행, 세계지도 할 때의 세계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내가 만나는 모든 것, 내 바깥에 있는 내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세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저라는 어떤 이 세계의 일부분을 만나고 계신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혹은 제 앞에 있는 물병 이런 것들 역시 제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언제나 세계를 만나고 이렇게 만나게 된 세계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세계를 만났을 때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되셨겠죠? 첫인상이 좋다, 나쁘다일 수도 있고 내용이 좋다, 내용이 나쁘다 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입장들을 가지게 돼요.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국의 교육 정책이 마음에 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마음에 드나요?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방역 체계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정책들은 마음에 드나요?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던진 질문들을 듣고 여러분은 아마 다양한 생각들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계관을 다듬어 나가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왜일까요? 뭔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뭔가를 모른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문학 공부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속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잘 속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잘 속이는 사람인가요? 최근에 추석이 있었죠? 그리고 조만간 설이 올 텐데 만약에 내가 명절날 이렇게 친척집에 가서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할머니가 나랑 그리고 내 옆에 있는 3살짜리 어린이에게 5만 원씩 용돈을 줬어요. 나는 18살인데 나한테도 5만 원. 내 사촌 동생인 3살에게도 5만 원을 줬어요. 이 3살짜리 제 동생은 아무것도 몰라요. 돈이 뭔가 재밌나 봐요. 막 들고 뛰어다녀요. 근데 내가 최근에 갖고 싶었던 굿즈는 5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딱
저 5만 원이 하나만 더 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이 어린이를 울리지 않고 이 5만 원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써서 울리지 않고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모두 다 가능하다고 해요. 방법은 단순하잖아요. 우선 한 작은 한 500원짜리 가져가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 봐, 이것 봐. 너 그거는 별거 없지? 이거는 막 던질 수도 있고, 이건 굴릴 수도 있고, 그림도 예쁜 게 그려져 있어. 만지면 오돌토돌하고, 종이 밑에 놓고 이렇게 색연필로 그리면 모양도 나와. 어때? 멋지지? 라고 얘기하면 이 동생이 갖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말하는 거죠. 그거랑 이거랑 바꿀래? 혹은 돈을 아예 안 쓸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길에서 주운 재밌는 돌멩이 하나, 유리구슬 하나를 가지고도 이 동생을 속일 수 있죠. 우리가 이 돈을 가져오기 위해선 이 사람을 속여야 해요. 만약에 사탕 하나랑 이 5만 원을 바꿨다고 쳐요. 당장 이 어린이는 사탕을 더 좋아하니까. 하지만 이 어린이가 이 사탕과 5만 원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사탕을 이 5만 원이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랑 이 어린이는 바꿔요. 왜일까요? 이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때 옆에 있는 좀 정의로운 다른 사촌이 와서 말해주는 거죠. 야, 속지마, 속지마. 그거 거짓말이야. 너 이거면 사탕 이만큼 더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어린이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 사탕 하나와 이 5만 원을 교환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쉽게 속게 돼요. 속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어린이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약하면 잘 속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힘은 이 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이려고 해요. 여러분도 3살짜리 이 어린이처럼 속아서 나에게 유리하지 않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는 게 있는 것 같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 공부를 한다는 건 나에게 유리한 세계관을 찾아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유리한 세계관이라는 건 뭘까요? 만약에 제가 외모지상주의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저에게 유리한 세계관일 수 있을까요? 다들 뭔가 친절하게 말을 고르고 계실까요? 사실 절대로 저에게 유리한 세계관일 수 없어요. 왠지 아시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특정한 기준의 외모에 맞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이 세계관이 저에게 유리할 수는 없죠. 왜냐? 나는 그 기준에 맞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 외모지상주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제가 외모지상주의라는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에도 그 세계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10대 때 이제 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결심을 했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저에게 많은 어른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네가 낮은 위치에서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어느 정도 위치를 가져야만 가졌을 때 사람들이 이 말 더 잘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 라는 말인 건데요. 이 말은 저에게 유리한 세계관을 담고 있을까요? 저는 그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말에 담긴 세계관은 사실 힘을 가진 자의 말만을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저는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 세상에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치를 가진 사람들의 말만을 들어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차별받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겪기도 하고 속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이 말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언젠가 다시 누군가가 너는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말하지 마 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겉으로 보는 의미만을 생각했을 때는 저에 대한 어떤 조언이죠. 내가 조금 더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결국 파악하고 났을 때 이 세계관이 나에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다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에게 유리한 세계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파악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드러난 의미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글이나 책을 읽을 때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것만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죠? 앞뒤 내용, 맥락 등을 함께 보면서 이 내용을 우리는 파악해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세상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도 다른 것과의 연관을 고민해야 해요. 이렇게 연관을 통해서 세상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입장에 어떤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침에 밥을 먹고 나갔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그대로 놓고 간 거예요, 식탁을.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식탁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잘 파악한 걸까요? 1번, 마법이다. 2번, 요정이 왔다 갔다. 3번, 식탁은 원래 알아서 깨끗해지는 거다. 4번, 내 친구가 나 대신 치웠다. 되게 쉬운 문제죠? 누가 봐도 이건 4번이죠. 하지만 이 연관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이 식탁은 그냥 깨끗한 식탁이 되어버려요. 이 식탁이 깨끗해지기까지 누군가, 내 친구가 나 대신 뭔가 노동을 했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드러난 의미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편의점에 간 거예요. 편의점에 갔는데 막 애들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제 앞에 다 모여요. 계산대 앞에서 저를 보며 얘기하는 거죠. 정렬, 사랑해.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알지? 완전 사랑해. 막 이런 말들 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해요. 초등학생들이 날 사랑한대. 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떡하지?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초등학생들이 저에게 한 말을 잘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그 사랑해의 의미는 뭐예요? 과자를 사달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만으로 파악한다면 애들한테 막 과자도 안 사주는 거죠. 과자도 안 사주고 집에 와서 막 자랑만 해요. 저는 이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혹은 제가 제 애인에게 묻는 거죠. 나랑 수지 중에 누가 더 예뻐? 근데 제 애인은 제 말을 드러난 의미로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해버리는 거죠. 너랑... 에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수지가 더 예쁘지.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대답한다면 사실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하거나 잘 소통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죠.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자체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더 예쁘다,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 듣고 싶었던 거지 누가 정말 진심으로 누가 더 예쁜지에 평가를 받고 싶었던 게 아닌데. 이렇게 많은 것들은 숨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관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만 우리는 사람을 잘 이해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겠죠? 라캉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인간이 만나는 세계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실제계, 하고 뭔가 다리가 4개 있고 뭔가 털이 복슬복슬하고 그렇게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요걸 상징계에서는 개라고 불러요. 그리고 상상계에는 저런 막 귀엽다, 무섭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만나는 건 저 하고 이렇게 다리가 4개 있고 털이 복슬복슬한 저 실제개이지 않을까? 하지만 인간은 상징계를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개라는 상징 없이 저것을 있는 그대로 만나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상징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죠. 너 저 개 봤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이 개와 개라는 말과 이 상징과 저 실제계에 존재하는 저것은 있는 그대로 같을까요? 있는 그대로 같진 않아요. 이 개라는 상징은 저 하는 실제계에 있는 이것에 더 씌워놓은 인간이 만들어낸 약속에 가깝죠. 이렇게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기호와 상징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도 하고 이 상징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지배는 이렇게 상징의 영광을 파괴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기도 해요. 상징의 영광을 파괴한다. 뭘까요? 예를 들면 애플의 로고가 있어요. 이 애플의 로고를 보면 여러분은 뭐가 떠올라요? 애플은 여러분이 이 사과 모양의 로고를 보고 뭘 떠올리길 바랄까요? 광고나 미디어를 통해서 애플은 사람들이 같은 욕구를 가지기를 바라죠. 간지난다, 예쁘다, 갖고 싶다 같은 어떤 욕구들. 나는 어떻게 바보가 되었나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앙투아는 너무나 지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불편을 견디지 못해 바보가 되기로 선택해요. 이 주인공이 만약 이 사과 모양의 로고를 본다면 뭘 떠올릴까요? 이 핸드폰, 이 로고가 박힌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죽어갔던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작년에 임금체불을 받아서 폭동을 일으켰던 인도의 노동자들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이 연관을 파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광고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 그 기호만을 받아들여서 갖고 싶다, 예쁘다 라는 마음만 가지게 된다면, 그렇게 세계를 이해한다면 이 세계관은 저에게 유리한 세계관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학을 읽는 것이 인문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문학의 메타포를 읽어내는 게 세계의 상징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메타포를 잘 읽어내야만 문학이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장면만 보고도 무슨 책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친구의 책을 빌려왔는데요. 맞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혹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다들 보셨나요? 앨리스라는 소녀가 언니랑 같이 소풍을 갔다가 시계를 차고 말을 하는, 옷을 입고 있는 토끼를 보고 쫓아가죠. 그 뒤를 쫓아가서 그 토끼가 들어가는 토끼굴에 쏙 빠져요. 그리고 떨어져 보니 이상한 나라에 도착하는 이야기죠. 사실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이상한 나라는 굉장히 이상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까요? 근데 정말로 이상해요. 그리고 뭔가 좀 아름답고 뭔가 편안한 판타지 동화와는 또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뚜렷하고 노골적인 어떤 상징들로 가득한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이상한 나라가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앨리스가 낮잠을 자면서 꿨던 꿈속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어딘가에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루이스 캐럴이라는 작가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수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 루이스 캐럴의 옆집에는 앨리스라는 이름을 한 실제로 한 10살, 11살 정도 되는 소녀가 있었어요. 루이스 캐럴은 이 소녀와 굉장히 친했대요. 그래서 이 소녀를 만날 때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줬는데 그때 앨리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그런데 루이스 캐럴은 앨리스에게
왜 이렇게 이상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아이를 때리는 공작 부인 같은 게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왜 만들어줬을까요? 아마 이 루이스 캐럴은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앨리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루이스 캐럴이 앨리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19세기 영국은 이런 곳이야 라는 이야기였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상한 나라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영국 사회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루이스 캐럴이 보기엔 그 당시 영국 사회가 이상한 나라만큼이나 이상한 사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우선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하나씩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떠올리게 되는 어떤 캐릭터 중에 이 토끼가 있을 거예요. 이 토끼. 3월 토끼도 있지만 이 토끼는 시계 토끼예요. 이 토끼의 특징은 뭐죠? 양복을 입고 있어요. 토끼인데 양복을 입고 있고 시계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해요. 늦었어, 늦었어, 시간이 없어, 늦었어, 늦었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토끼예요. 이 토끼는 누구일까요? 사실 농사를 지을 때 시계라는 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시계만큼이나 큰 의미나 밀접한 어떤 생필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농사는 몇 시까지 나가지 않아요. 몇 시 몇 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해 뜨면 나가요. 그리고 해가 지면 들어와요. 그래서 여름에는 일찍 나가고 겨울에는 더 늦게 나가죠. 농사는 사실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계는 그런가요? 우리도 겨울이 되면 늦지막히 눈을 떠서 학교에 가나요? 해가 안 뜨는 날이면 집에서 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바쁘죠. 그리고 우리는 늘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죠. 앨리스와 루이스 캐럴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이제 산업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의 영국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이 크게 바뀌어버렸죠. 그 전까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로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처럼 해가 뜰 때 출근을 하면 되나요? 그러면 공장은 관리가 안 되겠죠?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오고 싶을 때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일찍 나오고 누구는 늦게 나오고. 하지만 우리 요즘 그렇게 출근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일을 하는데 자기가 오늘 해가 늦게 떠서 지금인 줄 알았어요 라고 나갈 수 없죠. 무조건 몇 시 이렇게 맞춰 나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돈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사회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세밀하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산업사회 인간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시계토끼인 거죠. 이 시계토끼는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너무 많죠. 이 시계토끼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한국의 장소는 어딜까요? 아침 8시쯤에 신도림역 같은 곳이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등장인물 한 명은 아니죠. 트럼프 병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트럼프 병정들. 누군지 기억나시죠? 카드 모양의 몸을 하고 있는 트럼프 병정들이 있어요. 이 트럼프 병정들은 무엇에 대한 의미였을까요? 어떤 상징일까요? 트럼프 카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 카드는 다 다른 모양과 숫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위아래가 있죠. 계급이 있어요. 이 숫자에도 순서가 있고 그리고 무늬에도 계급 위아래가 있어요. 트럼프 카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위아래를 가진 병정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이 상징을 이해하려면 영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가 필요해요.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는 가장 먼저 산업화가 된 나라예요. 산업혁명이 시작된 산업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영국은 그 당시까지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였어요. 지금도 있죠? 여러분, 영국에는 지금도 왕과 귀족이 있어요.
그게 뭐 예전처럼 어떤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계급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그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공간인 거죠. 트럼프 카드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건 영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계급에 대한 은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지금 여기는 트럼프 병정들로 이루어진 세계와 닮아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여기는 계급은 없죠? 뭐 신분, 귀족, 왕 이런 건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여러분도 트럼프 병사처럼, 트럼프로 만들어진 사람들처럼 번호가 붙죠. 실제로 뭐 학년도 붙고, 반도 붙고, 번호도 뭐 나이도 있고, 그리고 뭐 내신도 있고, 성적도 있고, 이런 다양한 숫자들이 사실 동등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위아래를 가지고 존재하는 세계라는 점에서 어쩌면 우리 사회는 그 트럼프 사회와 별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트 여왕이 있죠. 이 하트 여왕은 누구일까요? 실제로 그 당시 영국의 여왕이었대요. 그 당시 여왕을 묘사한 것이라고 해요.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상징을 읽어내는 건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막 정보와 막 뭐랄까 논리력과 막 스펙과 이런 게 필요한 일은 아니에요. 같이 우리가 이 생각의 거리를 좁혀나가기 위한 질문들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런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문학은 자유롭게 해석해야 된다. 물론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문학 텍스트를 그렇게만 본다면 조금 곤란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다에 처음 와서 이제 막 수업을 듣던 무렵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 강의가 그런 거였어요. 오즈의 마법사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오즈의 마법사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14권짜리 시리즈를 다 보는 어떤 그런 아이였는데 늘 보면서 이렇게 막 그 판타지 환상적인 세계에 대한 상상을 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즈의 마법사라는 이야기는 미국의 경제 체제, 근본위 제도, 은본위 제도 뭐 이런 걸 다루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한대요. 저는 그때 너무 분했어요. 아니, 나는 이걸 아름다운 환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왜 나의 추억과 왜 나의 어떤 소중한 뭔가 동심을 파괴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작가가 아이들이 아름다운 뭔가 상상, 뭐 즐거운 상상을 하길 바라서 만든 걸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읽은 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실제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잘 읽어냈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메타포가 아니라 글자를 읽은 셈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문학 작품이 가진 메시지, 메타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과 뭐 작가의 삶, 그 작가의 작품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연관들을 함께 읽어냈을 때 우리는 그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잘 읽어낼 수 있어요. 혹시 현대미술관에 가본 적이 있나요? 현대미술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예술인가? 예술이란 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인가? 싶은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이 정도면 나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그림들도 막 있어요. 근데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막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작품을 하고 이렇게 보려고 해요. 제가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두 그림 혹시 다들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는 몬드리안이라는 작가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잭슨 폴록이라는 작가의 그림이죠. 이 두 작가 모두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나요? 몬드리안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잭슨 폴록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이 세계가 직선으로 이루어진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운 곳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 세계는 혼란과 우연, 무질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보고 막 예술적이군 하고 만다면 우리는 이 작품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작가가 구체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런 메시지를 담겠다. 하지만 그 작가가 바라보는 세계에 대한 이 관점이 그 작품 안에는 녹아들 수밖에 없죠. 문학 역시 마찬가지죠.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들 역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글을 쓰겠죠.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우선 그것의 맥락을 읽어내지 않으면 작품의 메시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맥락을 읽어낸 후에 상상력을 확장하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살 어린이들과 같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인문학 공부를 하는 책언니라는 걸 하는데요. 거기서 읽는 첫 번째 책이 이상한 날의 앨리스예요. 근데 8살 어린이들한테 영국의 산업사회니 빅토리아 여왕이니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별 의미도 없고 사실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제가 물어봐요.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고. 다 이제 같이 책을 본 다음에 묻는 거죠. 얘들아, 하트 여왕은 누구 같아? 정말 1초의 고민도 없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요. 엄마, 선생님 하면서요. 인문학적 해석과 함께 확장된 상상력의 좋은 예죠. 우리는 그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문학을 넘어서 이 세계의 은유도 읽어낼 수 있어요. 만약에 한밤중에 어떤 부모가 자다가 깬 거예요. 근데 뭔가 느낌이 쎄해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봤는데 내 자식의 방에서 불빛이 막 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슬쩍 열었더니 눈이 시뻘개진 채로 죽어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 나와요. 이 순간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감정. 제가 어디 문제가 있나? 왜 저러지? 게임 중독인가? 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문 사이로 보이는 그 장면을 하나의 사진으로 찍어서 은유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뭘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 청소년들은 왜 그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낮엔 할 수가 없죠.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중학생들만 해도 집에 돌아와서 잘 시간 되면 10시 9시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나는 나를 즐겁게 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남은 시간은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세계. 그리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과 달리 그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어떤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공간. 게임이죠. 그런 걸 읽어낸다면 이 장면을 보고 누군가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고생하네. 라는 마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에 전원을 내려버리고 그 청소년의 등짝을 내려치며 관계가 틀어지겠죠. 사람을 혹은 현실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관계도 달라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이 세계를 잘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앞서 문학을 읽는다, 그리고 세계를 읽는다, 그리고 사람을 읽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강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렇게 만나게 되는 청소년들은 저에게는 각각 하나의 은유예요. 그 모두를 통틀어서 하나의 청소년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각각의 인생이 있고 각각의 생각이 있고 각각의 인생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일 텐데 그 사람들을 하나로 퉁쳐서 이렇게 부르는 건 너무 무례한 일이죠. 내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는 혹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청소년이라는 이미지, 학생이라는 이미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존재, 하나의 은유로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한데 언제나 가장 어렵고 무거운 일이기도 해요. 그 사람을 함부로 볼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만큼 무겁게 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알려고 하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해요. 내 앞에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르는 척 할 순 없잖아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안 본 척 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읽으려고 노력했을 때, 잘 읽기 위해서 애쓰고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조금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문학을 읽는다는 건 이런 거기도 해요.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하고 막 지성을 키우고 감성을 키우고 그런 것보다 세계를 잘 읽어내고 사람을 잘 읽어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고도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나를 읽어주길 바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읽어내고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리고 그 애를 썼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진다고 믿어요. 네, 오늘은 이 문학의 언어, 메타포를 읽어내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 연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을까? 여전히 궁금하고 좀 긴장도 되는데요. 언젠가 의견을 달아주시거나 뭔가 소감을 알려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번 주까지 했던 영상에서 이제 문학의 언어에 대한, 메타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심 텍스트가 될 어린 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게 될지, 어떻게 우리가 그 메타포를 읽어내 볼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꼭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